국민소득이 2만 불에 지금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2만 불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거의 수직 상승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2만 불이 도대체 뭐길래, 저게 무슨 마의 벽이길래 2만 불에 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좀 걱정이, 이걸 자꾸 관찰하면서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는 걱정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왜? 예전에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유태인들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하버드 대학은 처음에 유태인을 교수로 뽑지 않는 걸 내부적으로 결의를 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음악이면 레너드 버스타인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못 됐습니다. 그분을 모시려고 여러 번 했는데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가 그 뒤에서 알려지지 않은 모함을 해갖고 절대로 안 뽑은 거죠. 지금 뭐 하버드 대학 가면 유태인 교수 천지죠.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이제 우리를 만나면 야, 니넨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머리가 좋냐 그럽니다. 유태인이 탐복하는 머리를 가진 게 한국인입니다. 물론 저는 요즘은 인도 사람들을 우리가 탐복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왜냐면 하버드 대학에 예전에 제가 다닐 때 보면 학기 초에 수학 시간 같으면 아니면 과학 시간 같으면 학생들이 쇼핑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 반을 다 들어가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이면 수학에 반이 한 10개쯤 있으니까 들어가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벌어집니다. 백인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우선 훑어 보고 중국 아이나 한국 아이들이 한 몇 명 있는 것 같으면 나갑니다. 거기서 괜히 얼쩡거리다가 A 바뀐 긁는 거예요. 한국 애들, 중국 애들이 다 A를 쓸어 가니까. 뭐 이게 영문학이면 아니겠지만 쓸어 가니까.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즘 하버드에 가보면 한국 아이들, 중국 아이들이 반에 들어갔다가 인도 아이가 앉아 있으면 반을 옮깁니다. 인도 애들이랑 게임이 안 됩니다. 수학에 있어서, 수학이나 뭐 이런 과학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시험을 봅니다. 좀 어려운 시험 같은 거 5시간을 보는데 인도 아이들은 2시간 반이면 다 하고 나갑니다. 한국 아이들, 중국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뻘뻘 흘리고 미처 못 풀고 나오면서 이러고 나오는데 중국 아이들은 2시간 반이면 거의 중국 아이들은 다 인도 아이들은 다 나갑니다. 정말 이게 차원이 다른 친구들입니다. 우리 9구단 외울 때 그 아이들은 19단을 외운다 그러죠. 이게 뭔가 다른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관찰이 제 주특기인데요. 전 동물 행동 관찰하는 사람인데 뭐 제 눈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 동물입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동물도 저한테는 관찰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 늘 인간 관찰도 하고 사는데 제가 평생 관찰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관찰력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전 세계인들을 이렇게 쭉 두루 관찰해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어디라도 있을까? 저 아무리 열심히 둘러봐도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혼자 탄탄한 경제를 유지하고 사는 독일이란 나라. 독일의 노동시간이 우리보다 깁니까?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 딱 일할 시간 딱만 하고 쉬면서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잘 사는 거고요.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이 성실하긴 한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죽어라고 삶의 질 접어놓고 일만 하고 삽니까? 그 사람들 여행 다니고 아주 즐겨요. 지금 제 연구실에 일본 사람들 여럿이 부인들하고 다 와가지고 지금은 놀고요. 이따 또 만나서 뭐 하고. 저 남태평양의 사모아 제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까?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민족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입니다.
가장 머리 좋답니다. 근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10년째 2만 불을 못 빠져나오는 겁니까? 혹시 우리에게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지금 뭔가 풀어내야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온갖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또 소통하지 못하는, 통합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기를 쓰고 일은 하는데 다 여기저기로 다 새나가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만약 제 관찰이 옳다면 오래 갑니다. 그죠? 내일이라도 당장 그게 해결이 돼야 우리가 빠져나가는데 그게 지금 해결될 기미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면 오래 이게 그냥 갈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죽어라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삶의 질은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저는 제 책 어디에다가 대한민국은 소모품 인간 사회다라고 독설까지 제가 퍼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평균 수명은 굉장히 긴 나라거든요. 미국보다 우리가 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건강이라든가 중년 남성이 죽어나가는 이거는 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많이 낳고 중간에 사그러지고 끌고 가고 뭐 이런 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한 개인으로 보면 그 소모품입니다. 상관없잖아요. 웬만큼 하고 버리고 또 만들어서 쓰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그걸 좀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온갖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이건 전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참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 동물 빼놓고 이념 갈등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제가 개미 연구를 평생 했는데요. 개미들 싸웁니다. 근데 쟤네들 싸울 때 이념 때문에 싸우는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호랑이 싸웁니다. 이념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요. 암컷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러지. 이념이 다르다고 싸우는 동물은 세상에 보다 이 동물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할까요? 우리가. 저게 싸움할 거리냐 이럴 텐데 하여간 우린 싸움합니다. 도대체 좌우가 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조금 우리 새로운 단어를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한 7, 8년째 고민하는데 뭔가 떠오르질 않아서 이렇게 계속 고민합니다. 진보, 보수. 어느덧 보수라 그러면 무조건 무슨 표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꼴통으로 다 생각하는 건데 보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래야 되고 아니 이 세상에 진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더 나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다 진보인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꼭 나눴어야 되나? 예, 저는 어쩌다가 지금 법등 스님하고 저하고는 지난번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위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에 같이 있고 둘이 유일하게 연임하는 거의 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대단한 인물인가 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제가 솔직하게 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전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진보적으로 얘기했고 환경 문제에서도 진보적이고 모든 문제에서 굉장히 진보 성향의 사람인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정부 내내 저를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저 친구가 진보적이긴 한데 좌파는 아니잖아. 그래서 저를 처음부터 저는 안 끼워줬다는 겁니다. 사회통합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을 때 저 나중에 청와대 수석님한테 들었는데 33분 중에서 제가 최고의 극좌파 인사로 분류돼 있었답니다. 황석영 선생님보다 제가 더 좌파로 분류돼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뭐 이거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저는 이번에 중도 학자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저 단언컨대 제가 왔다 갔다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를 한때는 이쪽에다 갖다 놓고 한쪽에는 저 끝에다 갖다 놓고 지금
절 보고 뭐라 그러냐고 좌파냐 우파냐 그러면 전 요즘 양파라 그럽니다. 그냥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접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분류를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계층 갈등. 이것도 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건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인도에 벵갈로어에 갔다가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찾다 못 찾았는데 여긴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이렇게 더 돌아가면 인도가 이렇게 사람들 걸어 다니는 데가 있고, 더 돌아가면 저 인도 과학원이 있는 곳인데요. 인도 과학원의 부원장님하고 이제 점심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요 담장이에요. 이게 저 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이 뭐냐면 골프 코스예요. 그 안에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흰 옷들을 입은 분들이 골프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몇 발자국 더 가다 보니까 길바닥에 쭉 저 거렁뱅이들이 앉아가지고 돈 구걸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장면이 두 개가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앉아서 돈 구걸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뒤에 보여요. 뒤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부원장한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면 절대로 못 본다. 저 사람들 절대로 저기서 골프 못 친다. 맞아 죽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뭐 아시다시피 우리 배운 대로 인도는 계층이 너무나 명확하게 돼 있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인도도 지금 계층 갈등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온 민족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야말로 과거제도라는 걸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늘 있었던 나라고요. 지금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 그냥 아주 평범한 공무원이었고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저 강원도 강릉에서 농사 짓던 분인데, 큰할아버지가 저 막내였는데, 저희 할아버지를 낳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그야말로 큰형님이 머슴으로 그냥 부려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글을 안 가르쳤더라고요. 이거 글을 가르치면 이 녀석이 튀니까. 그래서 막내 동생을 글을 안 가르치고 머슴으로 부려먹다가 나중에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괜찮은 학자라고 지금 존경받는데, 2대 전에는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셨어요. 이런 게 가능한 나라잖아요. 옛날 우리 탈춤들이 저게 그야말로 저잣거리에서 그대로 벌어지는데 양반 흉 다 보고 그러던 나라입니다. 우리 결코 계층 갈등이 명확하게 있는 나라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풀어갈 거고요. 언젠가는 상당한 수준으로 풀려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남녀 갈등에 제가 좀 기여했습니다. 어쩌다가. 호주제 가지고 유림하고 여성계하고 그냥 끊임없이 저 논쟁을 벌일 때, 제가 그냥 우연치 않게 평생 동물 관찰했는데 동물사회에는 호주제라는 게 없더라. 만약 있으면 호주는 암컷, 너무나 당연히 암컷이 될 거다. 이런 소리를 그냥 TV 강연에서 한번 했다가, 그 다음날부터 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엄청난 언어 테러를 당했는데, 그 전화를 뽑고 살았는데, 그 당시엔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가끔가다 제가 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를 꼽아야 되니까, 꼽다가 이제 전화를 어쩌다가 받는데, 여성들 전화를 한 너댓 개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전화통에다 대고 대성통곡을 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저한테 선생은 어디 있다 이제 왔느냐. 내 50년 묵은 체중이 그냥 선생 말씀 하나에 그냥 난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바람에, 에라, 기왕에 욕먹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했다가,
예, 저 대한민국 남성 중에 제가 뭐 유일하답니다. 올해 여성운동상이라는 걸 제가 받은 사람인데요. 남녀 갈등은 해결됩니다.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왜? 번식해야 되거든요. 새끼를 낳으려면 한 이불을 덮습니다. 언젠가는. 서로 왼수라고 부르면서도 자식 납니다. 그러니까 남녀 갈등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덤벼들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남녀 갈등의 문제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뭐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근데 세대 갈등은 문제입니다. 세대 갈등은 남녀 갈등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원히 봉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왜? 지난 대선 때 2030과 5060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리 투표한 게 정말 우리 모두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해 전에 고령화 문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을 쓰면서 이 얘기를 한 7년 전, 8년 전에 이미 거론을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왜요? 제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데 한 30대 초반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강연 중간에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쓰면서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싶은데 그냥 뭐 대놓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교수님 같은 분이 이 문제를 점점 어렵게 만든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느냐.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노인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건데 자꾸 그 양반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까 하고 자꾸 고민을 하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다. 이거 제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어 마디 서로 주고받다가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더니 그 양반의 얼굴이 좀 영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고령화 일테면 그 고려장 같은 걸 지금 생각하시는 거냐. 노인네들은 그냥 하여간 이제 서둘러서 가게 적당히 등 떠밀어서 그냥 쓸어내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랬더니까 저한테 제가 표현한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상황은 정반대가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는 투표를 해보면 노인네들이 대개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보 쪽에서는 투표 때마다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고령화하면서 이제 한 10여 년 후면은요, 50대 이후의 유권자 수가 그 이전의 유권자 수보다 수가 일단 많아집니다. 그러면 수적으로도 많은데 투표율도 높고,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죠. 제가 보기에 정치는 끊임없이 보수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보수화합니다. 그래서 투표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점점 보수표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끊임없이 진보하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엇갈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젊은 양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걸 주장은 하시지만 저 여의도에서는 문 닫아 걸고 고려장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려장 법안을 만들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점점 불편한 법안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졌지 절대로 노인에게 불편한 법안이 만들어질 일은 없습니다. 왜? 미국만 봐도 알잖아요. 미국은 은퇴자 협회가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데입니다. 거긴 워낙 회비가 많이 거치기 때문에 50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비를 다 내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의 은퇴자 협회의 러비스트들이 언제나 미국 의회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국에선 연령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질 기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갈 거는 거의
이건 숫자의 문제니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젊은이들은 점점 더 빗들어 나가는 거고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이러면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빨리 봉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세대 갈등은 양쪽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건 빨리 좁혀야 하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다문화 갈등이 이제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거는 그래도 우리 정부가 좀 잽쌌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거 처음부터 다문화를 멋있게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미처 손쓰기도 전에 시골 청년들이 베트남 처녀들을 너무 많이 데려오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는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정부가 그냥 입장 정리를 한 거지,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이걸 권장했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대중 속에서는 이 문제가 아직도 상당히 그렇게 풀려 있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걸 너무나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가지를 읽어봤는데 그건 옛날부터 있던 개념이 제가 읽은 거에 의하면 아니더군요. 신채호 선생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어떻게 좀 이렇게 결집시켜 볼까 해서 만들어내신 개념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열린 사회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 나라의 문을 조금 닫아본 그런 거죠. 고려시대 때 아랍 사람들 우리나라에 뭐 잔뜩 왔다 갔다 그러고요. 왜요? 반도입니다. 생태학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뻔히 보입니다. 반도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반도는 길목입니다. 대륙에서 섬으로 가려면 반도 거쳐야 되고요. 섬에서 대륙으로 기어 올라올 때 반도 거칩니다. 반도에 있는 생물들은 거의 다 섞였습니다. 대한민국 무지하게 많이 섞였습니다. 우리 지금 DNA 조사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피가 많이 섞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단일 민족이라는 이상한 개념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생물학자인 저한테는 이건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거든요. 유전자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유전자가 다양해지면 예뻐지고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더 막강해집니다. 나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빨리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 국민으로 곱게 커주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위험한 존재들로 클 수 있다는 거죠. 빨리 품어야 합니다. 예, 환경 갈등에 대해서는 저 숨기지 않겠습니다. 전 끊임없이 이 문제 때문에 정부와 충돌하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그 아름다운 동강을 다 또 댐을 만들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신문 칼럼에 대통령님한테 직접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건교부에 이 물국장을 하는 양반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야, 전하, 이거 다 끝난 일인데 뭘 그렇게 기운을 빼고 있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절대로 끝나는 거라는 건 없다.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 말릴 생각 말아라. 나 한다. 근데 제가 그때 제 글에 뭐라고 했느냐면,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여기 가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글에 썼고요. 직접 안 가보셨으면 한번 꼭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요. 손주들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그리고 이 생각을 꼭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손주들은 이 다음에 이걸 못 볼 거다. 이런 환경을 못 가질 거다. 그런데 그 손주들한테 절대로 미안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근데 미안하시면 생각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걸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강이 보호가 됐고요. 저는 어쩌다가 그것 때문에 아주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졸지에 또 끌려가 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같이 일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지난 정부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4대강을 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반대하는 편에 제가 생태학교 회장으로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님하고 좀 사이가 조금 버거웠는데 저는 이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님 시절부터 시작한 아주 멋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이코시스템 어세스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세계 95개국에서 저 같은 생태학자, 환경학자 1360명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의 그 모든 나라의 생태 건강성을 이제 다시 평가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지, 지금 우리가 복지가 아주 중요한 국가 이슈인데 복지 그러면 인간 복지만 생각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달동네에 있는 분들 연탄 좀 갖다 드리고 좀 어려운 분들 약값 좀 보태드리고 이건 무슨 복지냐면요. 복지학에서 얘기할 때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복지, 그거를 후대응 복지라고 합니다. Reactive Welfare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의 복지는 안 아프게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드리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서 정신건강을 이렇게 좋게 해드리고 선대응 복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Proactive Welfare System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통적인 인간 복지만 따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생태계 복지가 중요합니다. 이코시스템 웰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EA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각 나라의 복지를 전통적인 그런 복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다 따져서 좌표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은 휴먼 웰빙으로는 굉장히 높은 나라지만 생태계 이런 데서는 좀 떨어지고 벨리즈 같은 나라가 오히려 더 좋은 국가 복지를 갖고 있는 나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보니까 저쯤에 가서 박힙니다. 왜? 우리나라는 전체로 보면 세계 60위를 했습니다. 우리 G20 국가라는데 60위 조금 창피합니다. 그런데 인간 복지만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복지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28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생태계 복지를 보시면요. 180개국 중에서 우리가 162위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밑에 깔려있는 열몇 나라들은요, 솔직하게 그것들은 나라들도 아닙니다. 나라 꼬락서니도 안 된 것들인데, 우리 거기 가서 같이 박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복지국가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들어오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회의 때 제가 이런 발언한 거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역대 어느 대통령님도 안 하셨던 일을 하셨어요. 저희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역대 대통령님들이 이 대통령님 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환경과 개발 관계를 정리해 주신 분은 없었거든요. 4월 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 보고를 동시에 받으셨잖아요. 받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의 행복을 개선하려면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 이상 대립해서는 안 되며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두 부처를 같이 불렀으니까 두 부처가 창의적 협업을 통해 개발과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달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나 고무되어 있습니다. 두 부처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서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예, 저는 이런 연구 평생 하고 살았는데 너무나 반가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큰 개발 사업을 하려면 경제성 예타라는 걸 받죠. 그 경제성 예타는 KDI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거의 끝 무렵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귀국했을 때입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최일선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됐는데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제가
그런데 번번이 KDI에 갑니다.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 그러고 KDI에 갑니다. 근데 KDI에 가면 그 경제학자들께서 경제성을 따져주시는데요. 입장료 가지고 이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입장료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는데도 결국 그렇게 얘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KDI에 가서 이런 계산하실 줄 아십니까? 하고 그냥 막 악을 거 있었는데 5살짜리 꼬마가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쏙 러비에 들어왔다가 그 거대한 공룡 아니면 그 거대한 고래의 그 뼈를 보고 감동받아서 세계 최고의 고생물학자가 됐다. 이거 계산할 수 있으세요? 계산 못 하시잖아요. 그럼 못 하시면 못 하신다 그러지 왜 그걸 엉터리로 계산해가지고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냐고요. 막 흥분해서 제가 막 떠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연환경, 우리의 국토환경을 정말 제대로 보존하려면 저는 KDI의 경제성 예타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KDI에 버금갈 수 있는 생태 또는 환경기관에서 생태성 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경제학에서 경제성이라는 게 나왔는데 생태학에서는 생태성 나오면 안 됩니까? 별로 들어본 단어 아니시죠? 제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알리기 위해서. 이제는 두 기관에서 동시에 이 두 개의 예타를 다 통과하지 않으면 대형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형 개발 사업이나 환경보존 사업의 경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예, 그 검증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검증을 미리 거치면 국민의 의견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무모한 일들은, 이런 갈등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